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제가 오늘 강원 시우터 예술단의 청뢰라는 무용극을 보고 왔는데요. 철원 출생의 독립운동가인 이강훈 선생님의 호가 청뢰이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철원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독립투사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처음에는 닦지도 않고 그냥 뒀더니 목을 타고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길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 눈을 좀 붙이고 나왔더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윤동주 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무용극을 보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가라앉아 있었던 제 감정이 다시 폭풍처럼 휘몰아쳐 와서 시작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요즘 좀 말이 많기도 하지만요. 무척 궁금하기도 해서 김제동 씨의 헌법 독후감,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하고 싶어요를 대출해 왔는데요. 제 룸메이트님이 우연히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제 원고를 보고는요, 윤동주와 김제동 씨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민감한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신문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덜컥 겁부터 나서 나는 정치에는 관심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군 장교 출신인 그분께 오지게 혼났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위정자에게 수권을 주고 감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법 공부를 쪼매 하신 분입니다. 2004년 MBC 특집 방송을 촬영할 때 김제동 씨가 피천득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대학교에 간 적이 있으시대요. 그게 사실상 마지막 강연이 되셨는데 한 학생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인 항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점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는 영화 밀정이나 암살을 보면서 들던 생각인데요. 내가 만일 일제 강점기 때 살고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 앞에서도 의연한 죽음을 맞을 각오가 나는 되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동시대를 살았던 이육사의 시 세계와 윤동주의 시 세계의 그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달기도 합니다. 이육사의 시 세 개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명확하고 강도 높은 의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현실을 바꾸어 보려는 투쟁과 싸움의 결의가 시 안에서 강한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시는 적극적인 저항 정신의 확신이 그 시적 자아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 윤동주의 시 세계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한 지식인의 부끄러움과 반성, 성찰의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상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식인의 고뇌와 회복 의지를 고백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분명 제 룸메이트님은 이렇게 이육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그 시대를 선 굵게 살았을 것 같고요. 저는 윤동주 시인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비굴하지나 않았으면 다행일 정도의 한 백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친일도 못하지만 적극적인 독립운동도 못했을 나약한 지식인. 영화 동주에 보면 이종 사촌이죠. 송몽규가 윤동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시를 써라. 총은 내가 들게. 윤동주는 세상이 이러한데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켰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안도 소극적인 저항 쪽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역사의 거울 앞에서 부끄러운 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슬픈 생각도 들어요. 빛나던 미완의 청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윤동주 시인의 깊은 고뇌와 시대적 아픔을 함께 하면서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사랑스런 추억. 네, 배경 음악으로는요, 응답하라 1988의 OST죠. 옛사랑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차가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네, 이 시는 1942년 5월 13일 흐르는 거리 그리고 흰 그림자 등과 함께 동경에서 쓴 시예요. 그 중에서 이 시는 과거 서울 신촌의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을 안고 기차를 기다리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쓴 작품인데요. 이러한 그리움의 바탕에는 그 연희 전문 졸업 무렵에 주일마다 그 당시 이화여전 졸업반 여학생과 그 만나던 사랑의 추억이 깔려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집이 같은 방향인 그 여학생과 석양이 드리워진 신촌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음악과 문학에 관한 대화를 깊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는 그 여학생과의 사랑스런 추억이 그림처럼 떠오르는 시입니다. 윤동주는 그 연희 전문의 은빛 물결을 이루는 백양로 숲을 자주 즐겨 걸었다고 해요. 그 길을 거닐면서 깊은 사색에 잠기고는 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133페이지의 편지이고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도깨비의 OST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네. 이 시는 눈 오는 날에 그 추억 어린 감성을 누나에게 편지를 붙이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눈 오는 날의 그 환상 어린 정경과 누나를 향한 그리움의 시적 주제가 매우 정감 어리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의 맑고 투명한 시어들 가운데 서정의 바탕을 이루는 그 핵심적인 시어로 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경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그의 양심은 늘 고뇌로 못 박혀집니다. 현실과 인식과 실천의 틈바구니에서 시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세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 1942년 4월에 쓰여진 흰 그림자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원스의 OST죠. Falling Slowly 감상하시겠습니다. 황혼이 짙어지는 길 모금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올해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폭이나 뜯자. 네, 여기서 간단히 제가 시어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그 1년에 나오는 길목음은요, 길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연에 나오는 연연히 사랑하던에서 나오는 연연이라는 표현은요, 애틋하고 곱게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동경 시절에 쓴 일련의 그 최후 작품들에 속하는데요. 시대적 현실을 겪는 시적 자아의 자기 다짐과 신념 있는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 결의의 목소리가 시적 주제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경 시절에 쓴 5편의 작품에서 보이는 시적 구조의 그 특징은요, 대부분 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이에요. 시상의 그 흐름도 문명화된 도시 황혼의 거리에서 그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하숙방에 돌아와 미래의 삶을 향한 자기 다짐과 신념 있는 삶의 자세를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일관된 삶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55페이지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이 시는 1942년 6월에 쓰여진 시고요. 시인이 살아생전에 가장 최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별에서 온 그대 OST죠. 너의 모든 순간 감상하시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이 시는 사랑스런 추억 그리고 흰 그림자 등과 함께 동경 유학 시절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이 시 역시 이 무렵의 시들이 보여주는 그 시상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밤비의 음산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대학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면서 어린 시절의 친구를 잃어버리고 홀로 침전하는 모습을 비춰보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자세에서부터 방으로 돌아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로 표상되는 그 신념 있는 삶의 자세까지 그 시상의 흐름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육첩방은 실제로 일본의 그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다다미 방으로 좁은 공간이면서 역사의 그 치욕이 압축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인식을 촉발시키는 이 육첩방의 역할은 시인에게 그 식민지 시인이라는 존재 의식을 일깨워 주는데요. 육첩방은 평화의 공간이 아닌 나를 구속하는 밀실과 같은 한계 상황인 거죠. 부모가 어렵게 보내주는 학비를 받아서 나이 많은 일본 교수의 그 강의를 들어야 하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시인은 그 시의 마지막 연에 이르러서 나와 또 다른 내가 악수를 하게 합니다. 갈등 속에 있던 자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육첩방은 또 식민지 현실을 일깨우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화해를 위해 존재하는 수도와 극기의 공간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4페이지, 60페이지 1942년 1월에 쓰여진 참회록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을 선정해 봤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조선어 교육은 물론 조선어로 된 책 소지조차 불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는데요. 일본은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요구했죠. 이로 인해서 성은 물론 이름까지 일본어로 바꾸어야 했는데요. 이 참회록은 일본 유학을 앞두고 피할 수 없었던 창씨 개명계를 제출하기 직전에 그 참담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참회의 심정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일제의 그 집요한 강요에도 개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결국 그는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민족 문학을 연구하려면은 전문학교 정도의 문학 연구로는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결심한 그런 일본 유학길이었기 때문에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굴복을 이렇게 시로써 참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회의 마음은 조국의 현실과 또 이웃의 고통에 연민하면서도 현실적인 저항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죄의식의 발로이고요. 자아 성찰과 또 자기 다짐은 자아의 존재 방법을 모색하는 그 과정으로서 인간적 실존 세계를 그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참회의 기록을 통해서 그는 나라 잃은 시인으로서의 내면적 독백이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궁극적인 조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전적 실천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인 정지용은 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청년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뼈가 강한 죄로 죽은 윤동주의 백골은 이제 고토 간도에 누워 있다. 아마도 그 뼈가 강한 죄, 이것이 그 북간도의 차디찬 땅에 그 마지막 뼈를 묻은 윤동주의 죽음을 가장 적절하게 보듬어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간도야말로 만국의 한과 함께 그 조국 독립의 그 열망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 그 운동의 본산이기도 하잖아요. 그 땅에서 윤동주가 태어났기에 그의 뼈는 강할 수 있었고 그의 뼈가 강했던 까닭으로 적의 땅 그 어두운 감옥에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면서 의연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 순수하고 젊은 별은 적의 나라 형무소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 후반에 양심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분의 시는 일제와 조선 총독부에 대한 비판과 자아 성찰 등을 소재로 하였는데요. 그의 친구이자 이종 사촌인 송몽규 역시 독립운동에 가담하려다가 체포가 되어서 일제의 그 생체 실험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두 사람은 같은 형무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그 윤동주의 창시 계명 히라누마가 알려지면서 그 1990년대 후반 그 이후에 그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어쩌면 윤동주 시인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리란 확신이 듭니다.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 제가 김재동 씨의 그 책에서 그 비타민 조항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헌법 10조의 내용을 조금 뜬금없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행복 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고요. 1조 2항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동안 국가적인 일에는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왔음을 솔직히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도 월급이 통장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잔고만 있기를. 참 우픈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자영업자 600만 명 시대, 비정규직 654만 명 시대,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들,
올해 현재 8,350원이죠. 네. 대통령의 공약처럼 내년에는 과연 1만 원까지 가게 될지. 네. 어떤 분들은 네, 동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네, 노모의 걱정과도 같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윤동주 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가가 존립이죠. 네, 발음이 꼬이네요. 네, 존립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행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네, 깊었네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자유를 찾아서 꽁꽁 얼어붙은 그 두만강을 건너다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 탈북민들의 사연을 우리가 듣다 보면 잊고 있었던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솟구쳐 오름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내 나라 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글을 쓰고 같이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산다는 것, 어떠한 인종차별도 없고 종교적인 박해도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서 앞서가신 많은 우리의 그 선조분들,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를 드려봅니다. 오늘 밤도 윤동주 시인의 별 하나씩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꿈꾸어 보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고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